1942년 1월 17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카이저 조선소. 공기에서는 금속과 소금 맛이 난다. 반쯤 완성된 리버티선의 앙상한 골격 위로 불꽃이 죽어가는 별처럼 쏟아져 내린다. 미국의 이 구석에서는 겨울비가 그칠 줄 모르고 선박의 뼈대가 비에 젖어 있다. 야간 근무가 막 끝났다. 7만 명의 용접공, 리벳공, 조립공들이 썰물처럼 조선소를 빠져나간다. 그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져 있고 아직 아물지 않은 화상 부위는 천으로 감싸져 있다. 소리, 맙소사, 그 소리란 산업적 폭력의 교향곡이다. 금속이 금속에 부딪혀 비명을 지르고 공기 앞 해머가 기계적인 심장 박동처럼 삐걱거리며 수톤의 강판을 어둠 속으로 흔들어 옮기는 크레인의 묵직한 저음이 울려 퍼진다. 제3번 건선거 한 구석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다. 그의 작업복 무릎 부분은 그을려 있다. 용접 마스크는 목에 느슨하게 걸려 있고 그의 눈, 창백하고 깜빡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어떤 것을 응시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J.C. 버드 코를리스인데 기름때 묻은 손에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장비 하나를 들고 있다. 그것은 용접건이다. 이 선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사용해온 표준 전극 홀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다. 디트로이트의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것. 해군 함성욱에서 서면으로 3번이나 거절했던 것. 그의 직속 상사는 미친놈을 위한 빌어먹을 만화 같은 장치라고 불렀던 것. 버드 코를리스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다. 미국에서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생존의 방정식은 잔혹하게 명확해졌다. 유보트들이 승리하고 있었다. 12월 한 달 동안에만 드니츠의 늑대 부대 유보트 전술은 48척의 연합군 상선을 대서양 바닥으로 침몰시켰다. 7,9만 2천 톤의 강철, 연료, 곡물, 그리고 희망이 차가운 파도 아래로 사라진 것이다. 영국으로 향하는 호송선단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휘청거리는 소련은 도달할 수 없는 보급품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계산은 간단하면서도 끔찍했다. 미국은 독일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배를 건조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할 터였다. 목표는 불가능했다. 이 조선소에서만 하루에 2척의 배를 건조해야 했다. 현실은 참담했다. 각 리버티선은 25만 인시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모든 것이 느려지고 멈추는 병목 현상, 즉 질식점은 용접이었다. 전극, 홀더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스틱 용접 방식이 그들을 죽이고 있었다. 말 그대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화상과 아크눈, 용접광으로 인한 눈병, 유독 가스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었고 시간적으로는 그들을 죽이고 있었다. 각 용접 패스는 용접공이 작업을 멈추고 다 쓴 전극을 제거하고 새 전극을 삽입하고 아크를 발생시키고 용융지를 형성한 다음 작업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15초 손실. 600마일에 달하는 용접 이음매가 필요한 선체 전체에 걸쳐 그 몇 초들은 몇 시간, 며칠, 몇 주로 축적되었다. 엔지니어들은 계산했다. 현재 속도로는 미국이 결코 충분한 배를 건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방정식은 무자비했다. 바다는 인내심이 있었다. 유보트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버드 코를리스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오리건 동부의 척박한 마을에서 자랐다. 그곳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비공이 5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기 트럭을 직접 고쳤고 독창성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다. 그는 대공황기 CCC 캠프에서 용접을 배웠다. 다른 할 일이 없던 시절, 사람이 먹여 살리는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던 시절에 루스벨트의 시민자원봉사단에 합류했다. 그는 아이다호에서 다리를 용접했고 네바다에서 물탱크를 용접했으며 몬탠에서는 10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밀 먼지가 폐를 뒤덮은 채 비계 위에 서서 곡물 엘리베이터를 용접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문제를 보았다. 전극이 다 떨어지면 작업이 멈춘다는 것. 멈추고 바꾸고 다시 시작하고, 멈추고 바꾸고 다시 시작하고, 마치 건너뛰는 심장 박동처럼, 입을 손으로 가리고 숨 쉬는 것처럼 끝없는 중단의 리듬이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만 했다. 1940년 진주만 공습 이전, 누구도 미국이 또 다른 유럽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고 믿지 않던 때, 코를리스는 시애틀의 작은 제작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돌기 시작하던 영국 기술 보고서들을 보았다. 소련이 실험하고 있다고 알려진 연속 와이어 공급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전극 와이어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세부 사항은 모호했고 사양은 불완전했지만 그 개념은 그의 마음속에서 인광처럼 타올랐다. 그는 스케치를 시작했다. 밤늦게 근무를 마친 후 그는 연필과 도화지를 들고 셋방에 앉아 모터와 공급 휠, 접촉팁의 배열을 그렸다. 그의 집주인은 그가 무기를 설계하는 줄 알았다. 그의 동료들은 그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봉틀 모터와 자전거 브레이크 케이블에서 뜯어낸 부품들을 이용해 타코마의 한 차고에서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다. 작동하지 않았다. 와이어는 걸리고 공급 속도는 불규칙했으며 아크는 바람 속 촛불처럼 튀었다가 꺼졌다. 그는 그것을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또다시.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할 무렵 그는 17번의 반복 작업을 거쳤다. 매번 이전보다 조금 덜 끔찍했고 매번 그에게 연속 공급의 물리학, 와이어 속도와 전압의 관계, 그리고 방해하지 않았을 때 금속이 흐르는 방식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 카이저가 포틀랜드 조선소를 열고 서해안의 모든 용접공에게 호출했을 때 코를리스는 나무 상자에 자신의 시제품을 넣어 가지고 왔다. 그는 그것을 반장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비웃었다. 그는 교대 감독관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일하러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에 있는 엔지니어링 부서에 편지를 썼다. 그곳은 카이저의 핵심 인재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곳이었다. 그들은 정중한 거절과 함께 답장을 보냈다. 해군에는 규격이 있고 함성욱은 승인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전시 생산 환경에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반역 행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버드 코를리스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정한 신봉자들에게는 그들을 동시에 웅장하고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 그들은 아니요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합리적인 반대를 처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광기에 가까운 일종의 믿음, 즉 주변의 현실을 왜곡하여 우주가 굽히거나 부서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코를리스가 그런 남자였다. 밤마다 그는 근무를 마친 후 제3번 건성으로 돌아와 자신의 건으로 연습했다. 폐기 강판에 비드를 계속 올리며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접촉 팁을 수정하고 와이어 속도와 아크 전압이 거의 음악처럼 동기화되는 최적의 지점을 익혔다. 다른 용접공들은 가끔 그를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고 해군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구석의 미친놈에 대해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비드는 아름다웠다. 빠르고 깨끗하며 연속적이었고 멈춤도 시작도 아크가 중단되어 금속이 융합되지 않는 콜드랩도 없었다. 용입은 깊고 균일하였다. 슬래그는 긴 리본처럼 벗겨져 나왔다. 숙련된 사람이 스틱 전극으로 15분 걸릴 용접을 코를리스는 4분 만에 해낼 수 있었다. 15분 대신 4분. 방정식이 바뀌었다. 1942년 2월 클레이 베드포드라는 남자가 포틀랜드 조선소에 도착했다. 베드포드는 전시생산위원회 War Production Board에서 생산 병목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용접 엔지니어였다.
그는 겨우 30살 정도의 젊은 나이에 MIT 학위를 가졌으며 어떤 방에서든 거의 모든 사람보다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오만함을 지녔다. 전시생산위원회는 그에게 비상한 권한을 부여했다. 문제점을 식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경영진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위원회는 절박했다. 선박 생산량은 재앙적이었다. 현재 속도로는 연합군이 크리스마스까지 대서양 전투에서 패배할 터였다. 베드포드는 일주일 동안 부두를 걸으며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계량했다. 그는 스톱워치와 노트를 가지고 다녔고 효율성이 도덕적 의무라고 믿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기록했다. 그는 용접공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전극 교체 시간을 측정했다.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을 계산했다. 그는 반장들과 교대 조장들을 인터뷰했다. 부상 보고서와 결합률을 검토했다. 그리고 천천히, 필연적으로 그는 버드 코롤리스가 2년 전에 도달했던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스틱 용접 공정이 병목 현상, 즉 생산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단일 장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조선소에 도착한 지 8일째 되는 날, 누군가 그에게 제3번 건선거에 있는 이상한 건을 가진 미친 용접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베드포드는 한밤중 근무 시간에 코를리스를 발견했다. 그는 칸막이 이음매에서 홀로 작업하고 있었다. 아크에서 나오는 빛은 번개처럼 차가운 푸른 흰색이었고 소리는 달랐다. 스틱 용접에 튀어 오르는 소리가 아니라 뜨거운 프라이팬 위의 물처럼 꾸준한 쉿 소리였다. 베드포드는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코를리스가 16피트 길이의 수직 이음매를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용접하는 것을 보았다. 용접 비드는 건 뒤로 은빛 강물처럼 흘러나와 완벽하고 끊어짐이 없었다. 코를리스가 마침내 아크를 끄고 후드를 올렸을 때 베드포드는 손에 스톱워치를 든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해 오셨습니까? 베드포드가 물었다. 2년이요. 코를리스가 말했다. 모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뒤이어 찾아온 것은 오직 전쟁 중에만 일어나는 종류의 협력이었다. 긴급성이 관료주의를 무너뜨리고 생존이 의례를 압도하는 때였다. 베드포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코를리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6주 동안 그들은 함께 디자인을 개선하고 남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으며 이것이 차고에서 만든 환상이 아니라 정당한 기술 발전임을 해군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필요한 엄밀함으로 과정을 문서화했다. 그들은 이것을 반자동 용접건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 명칭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혁명적이었다. 원리는 놀랍도록 간단했다. 통제된 속도로 건을 통해 연속적인 와이어 전극이 공급되고 용접공이 수동으로 용융지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멈춤도 없고 전극 교체도 없었다. 아크는 계속해서 타올랐고 금속은 물처럼 흘렀으며 시간 절약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었다. 베드포드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데이터를 취합했다. 시연을 촬영했다. 그는 해군 검사관들을 불러 전통적인 스틱 용접공과 코를리스가 자신의 건을 사용하는 모습을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주었다. 스틱 용접공은 시간당 12피트의 이음매를 완성했다. 코를리스는 45피트를 완성했다. 검사관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들은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파괴 단면 검사를 통해 용접부를 검사했다. 품질은 단순히 허용 가능한 수준이 아니었다. 우수했다. 결함이 적었고 용입이 더 좋았으며 열 입력이 더 일관적이었다. 1982년 4월 해군 함성욱은 현장 테스트를 위한 잠정 승인을 발표했다. 5월에 카이저는 500개의 건을 제조하도록 주문했다. 6월까지 그것들은 카이저의 서해안 4개 조선소 전체에서 사용되었다. 8월이 되자 생산량이 변하기 시작했다. 통계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속 공급 용접건 도입 전에는 평균 리버티선 한 척을 완성하는데
25만 인시와 230일이 걸렸다. 카이저가 개척한 다른 사전 제작 및 조립 라인 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용접 기술이 널리 채택된 후 평균 건조 시간은 442일로 단축되었다. 1942년 11월에 세워진 기록은 SS 로버트 E. 피어리호로 용골거치부터 진수까지 4일 15시간이 걸렸다. 4일. 배는 일부 가정이 집을 칠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용접으로 조립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실제 수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5천만 인시. 그것은 전쟁 중 모든 미국 조선소에서 연속 공급 용접 기술로 절약된 총 노동 시간의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5천만 인시는 작업을 멈췄다 시작하고 전극을 제거하고 교체하고 아크를 다시 켜고 콜드랩과 불완전 용접을 수리하는 데 쓰였을 시간입니다. 5천만 인시는 더 많은 함선, 더 많은 탱크, 더 많은 상륙정을 건조하는 데 재배치되었습니다. 5천만 인시는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로 나아가 전세를 역전시킬 인력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강철 선체로 직접 전환되었습니다. 독일 최고사령부는 리버티 선박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시트입니다. 드니츠 제독의 참모진은 미국의 조선 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들이 읽은 내용은 환상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유보트가 침몰시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선박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승진이다. 단순히 조금 빠른 정도가 아니라 재앙적으로 더 빨랐습니다. 1942년 연합군의 선박 손실은 신규 건조량을 200만 톤 초과했습니다. 1943년에는 신규 건조량이 손실량을 600만 톤 초과했습니다. 계산이 뒤바뀐 것입니다. 방정식이 변했습니다. 독일인들이 1942년 암울한 겨울에 승리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대서양 전투는 이미 패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포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인간적인 경험, 희생과 부족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워왔던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이 미친 심리적 영향입니다. 로리앙과 브레스트의 유보트 기지에서 정보 요약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던 독일 수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미국이 유약하고 퇴폐적이며 현대전을 승리하는 데 필요한 산업 동원 능력이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보트가 미국의 생산이 의미를 갖기도 전에 영국을 굴복시킬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고서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송선단은 점점 커지고 호위함은 더욱 많아졌으며 선박은 너무나 풍부하여 한 달에 20척, 30척, 심지어 40척을 잃어도 그 흐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독일 수병들은 그들의 지휘관들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국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럽 열강이라도 파괴했을 손실을 흡수하고는 그저 더 많이 건조해낼 수 있는 대륙 크기의 공장, 즉 산업 거물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조선소 생산량에 대한 감청 보고서를 읽던 일본 해군 계획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미드웨이 해전이 태평양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와해시키고 4척의 항공모함을 이르면 협상에 의한 평화가 강요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사노해에서의 손실, 사보섬에서의 참극, 과달카날의 지루한 소모전을 감수했고 조선소는 계속해서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새로운 항공모함, 새로운 구축함, 새로운 수송선. 에식스급 함대 항공모함은 7주마다 한 척씩 출고되었습니다. 카사블랑카급 호위 항공모함은 한 번에 6척, 8척, 12척씩 때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일본인들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전투, 즉 오후 한나절에 전쟁을 끝낼 마한식 대교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무서운 것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즉, 모든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순수한 생산력의 풍부함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의 심장부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한 남자가 설계했으며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협력을 통해 다듬어진 용접 총이 있었습니다. 버드 코를리스는 결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유명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카이저가 포틀랜드 조선소를 폐쇄하자 그는 전후 경제 호황기에 작은 제작 작업, 즉 물탱크와 농기구, 사무실 건물의 구조용 강철을 용접하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접총을 특허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포드의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달한 순간부터 그 디자인은 정부의 소유였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옮길 때 아마도 분실되었을 전시생산위원회의 표창장 외에는 어떠한 로열티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에 포틀랜드 신문의 기자가 그를 찾아가 자신의 발명품으로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지 물었습니다. 카이저에서 시간당 75센트를 벌었습니다. 코를리스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았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속았다고 느끼지 않았나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았나요? 자격이요. 코를리스가 단어를 음미하듯 되풀이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그가 말할 전부였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한 날 찍힌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제 텅 비어 있고 4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해진 포틀랜드 조선소가 보입니다. 정형에는 그림자 속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용접 장비들이 부두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극 홀더, 와이어 스풀, 1943년까지 표준이 되었던 반자동 용접 총들입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용접총들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건조한 선박들, 리버티 선박, 탑 14척의 빅토리 선박, 147척의 T2 유조선들은 계속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마셜 플랜을 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난민들을 수송했습니다. 점령된 독일과 황폐해진 일본, 굶주림과 희망이 교차하는 모든 곳에 식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SS 제레미아 오브라이언이라는 이름의 리버티 선박은 노르망디 상륙 4일째 되는 날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그 배는 오늘날에도 샌프란시스코에 보존되어 떠 있으며 변형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운항 가능한 유일한 리버티 선박입니다. 당신은 그 갑판을 걷고 용접 부위를 만져볼 수 있지만 어떤 용접이 막대 전극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용접이 코를리스의 용접 총으로 만들어졌는지 구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금속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강철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을 타고 항해했던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 그 배들을 탔던 군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뒤편 어딘가 결코 보지 못했을 조선소에서 사람들이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속도로 용접하며 미국의 풍요로움과 유럽의 생존을 연결하는 강철 다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의 상징적인 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는 역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 기반했습니다. 즉, 투쟁은 영원하고 자원은 유한하며 강대국은 약소국이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빼앗아 번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벤스라움 생활공간, 즉 정복의 핵심 정당화는 번영이 확장을 필요로 하고 인구 증가는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자원, 열등한 민족으로부터 빼앗은 더 많은 땅을 요구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독일의 전체 전쟁 기계는 세상이 단순히 이런 식으로 작동하며 어떤 이들의 풍요는 다른 이들의 부족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그 전제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이데올로기가 수용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입증했습니다. 즉 생산성은 제로섬이 아니며 혁신은 부족했던 곳에 풍요를 창조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유사회는 강압을 통해 조직된 전체주의 국가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버드 코를리스의 용접총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시스트의 역사 이해가 틀렸다는 증거,
물질적인 증거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이데올로기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시도, 즉 무사도는 희생, 인내, 물질적 약점을 극복하는 정신적 강인함을 강조했습니다. 야마토 민족은 우월한 의지, 규율, 그리고 유약한 미국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를 통해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미카제 조종사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사수하며 동굴과 벙커에서 싸우고 항복을 거부하며 불명예보다 죽음을 택했던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배들은 계속해서 왔습니다. 희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인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수의 미국 선박들이었습니다. 가미카제가 한 척의 수송선을 침몰시키면 10척이 더 나타났습니다. 일본군은 미국인들을 경악시키는 맹렬함으로 싸웠지만 맹렬함이 생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의지만으로는 다음 섬, 다음 침공, 도쿄를 향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보급품을 가득 실은 리버티 선박을 침몰시킬 수 없었습니다. 전후 저술에서 일본의 철학자 와츠지 테츠로는 이 깨달음과 씨름했습니다. 그는 일본 장교들이 미국의 산업 능력, 조선소와 공장, 그리고 생산의 엄청난 규모에 대해 알게 된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쓰기를 일종의 정신적 현기증, 즉 전쟁 노력을 지탱했던 서사들의 붕괴를 야기했습니다. 만약 물질적 풍요가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될 수 있다면, 만약 생산성이 인종적 운명이 아니라 혁신과 조직의 기능이라면 그 희생들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모든 죽음이 무엇을 얻어냈는가? 그 질문에는 만족스러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야기한 고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다고, 죽음이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목적에 기여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도덕적 교훈을 담은 우주적 드라마가 아닙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재앙이며 승자는 대개 더 적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독일의 실수는 이데올로기적이었습니다. 정복이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일본의 실수는 전략적이었습니다. 의지가 물질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죠. 미국의 우위는 도덕적 우월성도 본질적인 미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업 능력, 조직화된 노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혁신할 자유였습니다. 버드 코룰리스는 그의 용접총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당 관료도 그것을 승인할 필요가 없었고 어떤 이데올로기 위원회도 그것이 올바른 사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 베드포드는 그것을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생산위원회는 정통성보다는 결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지저분하고 비효율적이며 종종 어리석었지만 아이디어에 개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구석 부두의 별난 용접공들의 아이디어에도 말입니다. 그러한 개방성, 강박적인 사람들이 가능성 없는 해결책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허용하는 의지는 미국 민주주의의 결함이 아니라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해군은 코룰리스의 용접총을 처음에는 악의 때문이 아니라 관료주의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에, 혁신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어떤 시스템에서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더 낫다의 적이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은 또한 충분히 유연해서 베드포드 같은 사람이 데이터와 증거,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관료주의는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느리게, 마지못해, 그러나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술적으로는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장 적응. 그러나 전략적 혁신, 즉 이전 가정이 틀렸다라는 것, 지도부가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
이데올로기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종류의 혁신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유보트가 실패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되니츠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되니츠를 의심하는 것은 레더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더를 의심하는 것은 히틀러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그런 종류의 의심을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통계를 조정하고 선박 손실을 재분류하고 근본적인 사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새로운 승리 범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독일이 생산 전쟁에서 지고 있었고 너무나 심하게 지고 있어서 어떤 전술적 탁월함으로도 보상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44년경에는 물질적 불균형이 터무니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이 한 척의 배를 만들 때마다 미국은 50척을 진수했습니다. 탱크 한 대당 30대, 항공기 한 대당 60대였습니다. 그 수치들은 너무나 불균형적이어서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선전물처럼 허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입니다. 1944년 한 해에만 미국 조선소는 800만 톤의 선박을 진수했습니다. 남아있던 독일 전체 상선대는 총 100만 톤이었습니다. 심치넷 1대 1. 그런 숫자는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역사적 필연성, 의지가 물질을 지배한다는 주장, 전사의 정신 대 상인의 정신 같은 논쟁들을 종식시킵니다. 일본인들은 미국의 물질주의, 편안함과 편리함, 소비자에 대한 집착을 비웃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물질주의적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점이라는 점에서는 그들이 틀렸습니다. 자동차와 냉장고, 세탁기를 생산했던 바로 그 산업 문화는 자유수송선 또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전사 문화가 그것들을 침몰시킬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산의 핵심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만 보였겠지만 콜리스의 용접총과 같은 혁신들이 있었습니다. 작고 기술적이며 따분한 것들, 뉴스 영화에 나오지 않고 선전 포스터에 영감을 주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저 더 나은 용접총, 금속을 접합하는 더 빠른 방법, 그리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해도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남자. 5천만 명씩 맨하워스.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5천만 시간은 3만 년이 넘게 걸릴 시간입니다. 인류가 농업을 발명한 이래로 흐른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죠. 청동기 시대 기술로 이집트 피라미드 여러 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설계에 대해 한 고집 센 용접공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만져보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만큼의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것을 전환하고 증폭시키고 무기화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병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선소들은 문을 닫거나 평시 생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작동하고 개선되고 대량 생산되었던 그 용접총들은 표준 산업 장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를리스의 설계 후손들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MIG 용접기로 불리며 너무나 흔해서 모든 고등학교 기술 실습실에 하나씩 있을 정도입니다. 전시 중 5천만 명시를 절약했던 그 기술은 이제 자동차, 다리, 송유관, 고층 빌딩을 짓는 시간을 절약해줍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혁명적이고 평범합니다. 버드 코를리스는 1968년에 사망했습니다. 오리건리언, 더 오레거니언지에 실린 부고는 세 단락짜리였습니다. 그는 베테랑 용접공이었고 전쟁 중에 카이저 카이설에서 일했으며 지역 노조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접총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5천만 시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누가 산업 역사의 각주를 찾으려고 부고를 읽겠습니까? 하지만 역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조차도 중요한 것을 보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국립 제2차 세계대전 박물관의 기록 보관소에는
1943년 기술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반자동 용접 장비, 작동 및 유지 보수입니다. 그것은 군사, 문서에 단조롭고 정밀한 언어로 쓰여진 80페이지 분량의 다이어그램과 사양, 안전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최초 설계 개념은 카이저 산업 포틀랜드 조선소의 J.C. 코를리스의 공로가 인정됨. 한 문장, 그것이 공식 기록입니다. 정부가 기억한 것이죠. 하지만 배들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물자를 실어 나른 모든 자유 수송선 선체, 모든 T2 유조선, 모든 빅토리 수송선, 그것들의 용접부는 기억합니다. 금속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접합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끊어지지 않는 아크, 매끄러운 비드, 중단 없이 부드럽고 꾸준하게 흐르던 열을 기억합니다. 강철은 공로나 인정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는 것만을 압니다. 자신이 뭉쳐졌고 물을 막았고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마도 그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어쩌면 혁신의 요점은 영광이나 인정 또는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점은 그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작동하고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어쩌면 요점은 모두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할 때조차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문제, 다음 도전, 다음으로 해야 할 불가능한 일로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버드 코를리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용접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랬기 때문에 5만 명의 다른 용접공들이 5천만 시간 덜 일했고 3천 척의 배가 더 항해했으며 1천만 톤 이상의 물자가 필요한 군대에 도달했습니다. 인과관계의 사슬은 길고 복잡하지만 그것은 실제합니다. 당신은 유럽 전승 기념일 VE-Day과 대일 전승 기념일 VJ-Day부터 거슬러 올라가 침공과 작전들을 거쳐 호송선단과 보급선을 거쳐 조선소와 건선거를 거쳐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포틀랜드의 어느 겨울밤 미친 아이디어를 가진 고집 센 남자가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그때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천재성이나 영웅심 또는 개인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더 조용하고 심오한 어떤 것입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작동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져보도록 허락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회가 정통성을 강요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강박적인 사람들이 한밤중에 외딴 부두에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쫓도록 내버려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주의 체제는 통제를 통한 효율성, 규율을 통한 생산성, 단결을 통한 힘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진정한 효율성은 혼돈에서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버드 코를리스가 상사들이 싫어하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낭비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대부분은 실패하겠지만 소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는 데서 말이죠. 진정한 생산성은 자유에서 나왔습니다. 추상적인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중앙 집중식 계획으로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해결책을 찾는 실용적인 도구, 즉 방법으로서의 자유 말입니다. 결국 용접총이 대표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예외주의나 도덕적 우월성 또는 국가들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위안의 신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것입니다. 개방형 시스템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쇄형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것, 혁신은 틀릴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5천만 명시, 3천 척의 배, 포기하기를 거부했던 한 고집 센 용접공, 강철과 불,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빛의 아크로 쓰여진 자유의 수학.